그러면 이제 노후에도 생활비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일본 사람들도 250만 원의 수입과 연금이 있지만 예. 3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있으니 50만 원의 공백은 예. 일을 당연히 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까요? 왜 노후엔 예. 생활비가 그래도 젊을 때보단 적게 들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요즘에는 그 필수 소비재들이 또 가격이 원체 많이 올랐다 보니까 물가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인생 단계별로 자산 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이제 1단계는 뭐냐면 현역 시절이에요. 네. 현역 시절에는 월급을 받잖아요. 네. 그 월급 받아서 아껴 쓰고 남은 돈을 이렇게 모아가면서 그 돈을 갖고 운용하잖아요. 네. 그리고 현역 시절은 노후 자금을 모아가면서 운용하는 시기예요. 이때는 좀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도 많이 하고. 네. 다만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잘 지키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퇴직하고 나서부터거든요. 네. 퇴직하면 월급이 없으니까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꺼내 쓰면서 남은 돈을 운용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인출해 쓰면서 운용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세계 평균을 보니까 네. 모아놓은 노후 자금에 연 4% 이내에서 꺼내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1억을 모았으면 1년에 400만 원 이내에서 꺼내 쓰라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30년, 40년 꺼내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남은 돈은 9,600만 원 남잖아요. 네. 그거는 목표 수익률을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 2% 되니까 뭐 3%나 4% 아무리 욕심내도 5% 정도. 그러니까 펀드로 말하면 혼합형 펀드, 예. 채권이 많이 포함되는 주식을 꼭 하고 싶으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한 30, 40% 이내에서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때도 튀기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주식 사서 퇴직자 교육 들어가면 주식 사서 어떻게 늘리는 방법 없을까요? 그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안 맞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퇴직하고 나면은 이제 생활비를 줄여야죠. 보통 현역 시절에 60 내지 70% 수준으로 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려면은 뭐냐? 집을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사를 가거나 뭐 이런 생활비를 줄이는 노력을 첫째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첫째 연금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부부가 합쳐서 180만 원 정도 연금이 있어요. 그만큼은 생활비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예.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절약이에요. 현역 시절에 60 내지 70% 수준으로 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줄이거나 네. 지방으로 이사를 가거나 그래서 생활비를 50만 원 줄여 100만 원 줄여 절약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허드렛 일이라도 일을 해가지고 네. 50만 원 벌어 100만 원 벌어 근로소득.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될 때까지 이게 이제 2단계가 되는 거죠. 일자하면서 운용하는 시기는 목표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잡는 게 중요한 거 하나고 그다음에 연금소득과 절약과 근로소득으로 가능하면 아끼고. 안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잘 벌고 욕심내지 말고 그러니까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안 꺼내 쓰는 노력을 가능하면. 노후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출도 꽤 있으실 텐데 예, 예. 노년에 가장 많이 드는 항목은 뭘까요? 그 초창기에는 경조사 같은 게 많이 드는데요. 이제 저도 이 나이가 되니까 그 많이 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 돌아가실 나이도 저희가 지났고 애들 혼사도 지나고 그러니까 그만큼 경조사 네. 줄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또 건강 관련해서 병원비. 아프지 말아야 돼요. 그냥 우리나라가 보험제 건강보험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감기나 이런 것 정도는 뭐 문제가 아닌데 조금 중대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이거는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대질병 보험 하나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네. 3층 연금에다가 네. 중대 질병을 네. 뭔가 담보를 해주는 것들 네. 그 보험까지 같이. 그거는 이제 40대에 들어야 된다고 아까 예, 말씀드린 게 예.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식 문제 때문에 또 많이 돈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죠. 자녀 리스크에 걸게 되면. 그러니까 자녀가 좀 빨리 취업해서 독립을 해주면 좋은데 네. 그게 늦어질수록 또 부모님 부담이고. 그러니까 늦어지더라도 되면 되는데 작년 6월 말 현재로요. 그냥 쉬는 애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냥 쉬는 게 뭔가 했더니 일도 없고 찾아볼 생각도 안 하는 애들이 그때 68만 명이에요. 취업 시장에 도전조차 하지 않는 네. 걱정인 거죠. 근데 그 청년 인구가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쉬었음 인구가. 예, 예. 근데 그게 또 노후가 되어버린 은퇴하신 부모님들한테는 더 큰 부담이고. 네. 또 요즘에는 인식이 바뀌고 있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왜 자녀들 결혼할 때 네. 뭔가 또 부모님이 해줘야 되잖아요. 결혼 비용도 요즘에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집을 사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이었다면 이제는 집값이 너무 뛰어버려가지고 전셋값 자체도 엄청 부담이겠더라고요. 부모님들한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녀 리스크
걱정이 뭐냐면 돈이 자식들한테 현실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또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사교육비가 많이 들잖아요. 네. 작년에 미국 CNN 방송에서 주요국에 애들 0세에서 18세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의 합계를 국민소득 GDP 합계로 나눠보니까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이고 2등이 중국이고 3등이 이태리예요. 우선 그 자녀 교육비로 때문에 사교육비는 더 많잖아요. 또 네. 나중에. 예.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첫째가 문제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녀 결혼 비용인데요. 제가 연초에 네. 일본과 우리나라의 자녀 결혼 비용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듀오라는 결혼 컨설팅 업체에서 네. 발표한 건데 양가에 들어간 돈 합계 신랑 댁 신부 댁의 총 결혼 비용 들어가는 합계가 평균이 3억 6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지방 촌은 더 들 거고 예. 서울은 훨씬 더 들겠죠. 근데 평균이 3억 6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5천만 원이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3억 1천만 원이 전세나 집을 살 때 보태주는 주택 관련 돈이 3억 1천만 원이 들어가는. 근데 일본은 얼마인가 봤더니 484만 엔이에요. 우리 돈으로 4,800만 원.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예. 3억 1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요, 왜 일본은 그러면 5천만 원 정도로 끝나는가? 예. 거기는 부모가 집에 관련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요, 새 방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월세로. 월세로. 예. 그러니까 2달치 월세만 자기들이 준비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첫째가 그거고요. 집을 살 경우라도 자기 다니는 회사의 신용으로 30년 40년 월부로 사기 때문에 지금 목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 부모들한테 물어봤어요. 애들 결혼할 때 뭐 얼마쯤 되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결혼 비용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결혼 축하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 축하금으로 일본 돈으로 200만 엔,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정도.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특별한 집은 거기도 다르겠죠. 대부분 부모들이 한화로 2천만 원, 일본 돈으로 200만 엔을 결혼 축하금으로 주면 그로 끝이에요. 일본의 자산운용사 사장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네 딸 시집갈 때 결혼비용 얼마 되어졌냐? 그때 얼마 되어졌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엔 줬나? 150만 엔. 네. 거의 뭐한 1,500만 원 정도. 1,500만 원. 예. 그걸 끝이에요. 그 끝이라고요? 네. 우리는 결혼비용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결혼식만 해도 수천만 원이고. 그러니까 우선 우리나라처럼 결혼할 때부터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참 비정상이죠. 근데 이제는 과거에는 집을 사야 된다라는 인식이라도 있고 거기에 부담을 느꼈는데 이제는 뭐 아예 가능하지도 않다 막 이렇게들. 일본의 케이스는 2개월치 월세만 있으면 저 신혼부부는 시작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근데 따지고 보면 저희서도 옛날에는 그랬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세상이 바뀐 건데 그만큼 우리가 뭐냐면 집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뭐랄까 집착을 하는 거죠. 그것도 사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하기도 보니까요, 하고. 그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예.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 국가나 해양 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라고 사는 나라들과 달리 다르죠.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일본도 그랬어요. 일본 버블 때 보니까 네. 그때 일본이 엔화값을 2배로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니까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플라자 비로. 그러니까는요, 이제 정부가 수출이 안 되면 큰일 났다. 금리를 반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돈을 왕창 풀었단 말이죠. 우리 코로나 때 금리 1% 돈 왕창 풀어. 네네. 부동산 난리 났잖아요. 그때 네. 일본도 부동산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도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10년 지나 20년 지나 보니까 이 경제는 어려워져. 젊은 사람은 줄어들어. 그러니까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인식이. 네. 그러니까 우리도 저는 아마 그게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내년이 될지 저도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비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계에 돌아서 한번 아마 파탄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질 거예요. 뭐 자율로든 반강제적이든 인식이 그러니까,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비율이 80-90%인 나라가 이 비정상이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동안은 집으로 인해서 다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겠어요? 언젠가에 그 버블이 꺼져야 되겠죠. 근데 이게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도 자녀들 아무것도 없이 월세 2달치만 가지고 결혼을 시키는 거는 사실 또
주저하실 수도 있겠고 젊은 사람들도 뭔가 준비된 다음에 결혼해야지라는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20대에 결혼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잖아요. 평균 이제 34, 5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애들한테 결혼은 거기도 안 하는 애들이 많은데 안 하는 이유를 집 때문에 그런다는 애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결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집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착을 아직까지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내년엔 집값이 반값으로 폭락한다고 생각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안 사죠. 안 사죠. 네. 근데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80년대 후반에 그랬어요. 근데 한번 폭발을 하고 나니까 지금은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보통 사람이 내가 집이 없어. 내 금융자산이 몇 억 있어. 그러면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집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아이 골치 아프잖아. 아이 집은 빌려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느 쪽이 이익일까? 근데 우리는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빌려준다면 그 젊은 신혼세대한테 돈 빌려주는 게 큰 특혜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일본은 따져보고 나를 빌릴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우리는 눈 감고 사죠. 이게 사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월세 내는 게 참 아깝다. 그것만 모아서 저축을 해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전세도 월세로 많이 넘어가는 시대 아닙니까? 집주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더더욱이 월세 때문에 돈 모으기 힘들다. 목돈은 이자는 아닙니까? 그럼 부모가 대줬으니까 자기가 안 내니까 그렇게 그런 보이고. 거지. 부모는 그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혼 때부터 집에 대한 집착을 좀 버려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보기에 1년 후, 2년 후 집값이 뛴 거를 생각하면은 그런 걸 버리기가 힘들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 깨달았냐? 부동산 버블이 폭발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저는 우리도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일이 있어야지 아마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현명한 사람이라면 조금 미리 깨닫고 조심조심 하는 거. 적어도 부동산과 금융산의 비중을 반반 정도는 맞추는 노력을 해야 되고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거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그런지만 이 집 문제에 관한은 먹혀들잖아요. 왜냐? 지금까지 30몇 년, 40년 올라왔으니. 이게 역사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되어서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살짝 좀 집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있는 집을 다 파시라는 건 아니고 70대 30, 80대 20이 아니라 50대 50으로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을 좀 균형을 맞추자 이런 취지로. 어려운 문제죠. 어렵죠. 예. 이 이야기만 지금 한 20년 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예. 30년 가까이. 어려워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도 평생 가진 건 집 한 채다. 네. 이런 분들이 또 많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게 뭔가를 해주는 건 아니고 다만 주택연금이라는 좋은 제도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생겨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또 자녀 입장에서 저 물려받을 우리 부모님의 집이라는 그 집착은 버려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요즘 자녀들은요. 꼭 그러지도 않고 부모들이 저한테 생활비 손 벌리지 말고 그걸로 쓰세요. 그런 분이 많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세금 대책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렇게 무리하게 갖고 있다가 이 집을 주면 서울에는 평균이 10억이 다 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요. 예. 그러면요. 10억짜리 물려주면요. 그중에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가 또 세금이에요. 물론 기본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세 대책으로라도 세금 받고 연금으로. 요즘 주위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노노상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낭비하지 않고 그러니까 생산성인데 쓴다든지 뭘 배운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거라면은 저는 생전 증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상속보다 생전의 증여로. 그건 왜 그러냐면은 결국 일본이 저 경제가 어려워진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노인이 100살 가까이 되면 상속을 주니까 그게 또 노인이에요. 그래서 노노 상속이니까 그러니까 돈이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젊은 사람 속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노인이 노인한테 상속을 주다 보니까 그냥 노인들 수중에서 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과감한 투자 같은 게 어렵죠. 그게 또 그 대를 건너뛰어서 상속이나 증여하게 되면 세금이 또 올라가죠. 돈이 애들이 필요할 때 생산성 있게 쓸 때 물려가야 된다. 노인에 돼 가지고 물려받아봐야 뭐예요. 그게 하나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세금 대책도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들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노 증여가 아니라 생전에 필요할 때 그러니까 생산성 있을 때. 근데 다만 자식이 그걸로 낭비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또 그 한 50대에 이제 자기 회사 그만두고 나 이걸로 창업하란다 막 이러면 또 아니 뭐 고민이 진짜 창업도 제대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또 중장년에 또 실패하면 안 되니. 와, 오늘 역시나 강창희 대표님 통해서 우리 깨달은 게 정말 많습니다. 또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셔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나이대별로 어떤 거를 준비해야 하는가, 또 나이대별로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행복 100세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 강창희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